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김동현입니다. 나는 김동현입니다. 내 소개를 하자니까 좀 쑥스러운데 내가 시작한 것은 1958년, 그러니까 횟수로 얘기해서 한 62년인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립박물관에 대학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58년에 나의 선생님이신 임천 선생님, 그 밑에서 고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는 국립박물관의 학예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예사로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거길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의 상임 전문위원, 그래서 그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고건축 수리 현장,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 수리하는 그 일을 맡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주의 천마총, 그거를 발굴을 참여를 했고, 그 후에 황남대총, 안압지, 황룡사, 그 황룡사를 이제 끝내기 전에 1980년이니까 한 12년인가 13년간 경주에서 이제 주로 발굴만 많이 했죠.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으로 23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문화재연구소를 그만두고 연세대학의 특임교수로 갔고, 그 후에 다시 동국대학원의 미술사학과 거기 교수를 거쳐서 동국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과 석좌 교수로 3년간 있다가 70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수가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13년 동안 여러 군데 이제 자문위원으로 왔다 갔다 출장을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했던 일이 다 보람이 있죠. 이제 특히 나는 문화재 건축물 보수 현장에 많이 다녔고, 두 번째로 또 한 것이 발굴. 우리나라 가장 큰 발굴들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람 있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이게 어디 매듭이 져가지고 안 풀렸는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했을 때 제일 보람이 있었죠. 나는 건축을 전공을 했으니까, 또 미술사를 했으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역시 석굴암이죠. 석굴암.
그 석굴암의 조형을 보면은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이 참 심오한 게 많아요. 수학적인 거, 미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함축된 게 석굴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꼽자면 석굴암이 가장 나로서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가 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좀 공부를 하라는 거죠. 문화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사 같은 것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가게 되면은 조금 안 보고 간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자주 봐야 됩니다. 우리 문화재는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로, 만들었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 생각으로서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당시의 사회 배경, 그런 사회 배경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자면 백자를 어느 유럽 사람이 올 때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백자에 대해서 전혀 왜 이게 아름다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가야금 산조호는 그 장소에서 백자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자와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가야금을 튕기는 그 사람과 연관시켜서 이걸 백자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배경, 그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이해가 쉬워지고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자주 보고 또 연관된 다른 유적 유물을 생각하면서 그 유물을 하나의 유물을 봐야 그게 이제 몸에 와서 이렇게 닿게 되고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느낌이 빨리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난 문화재 보호법 그 중에서 손질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 관한 보호법 거기를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옛날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문화재위원들이 모든 것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또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위원회 분과별로 너무 이렇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과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예 부분을 다룬다 하면은 도자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세공을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회화를 다루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과를 이루는데 뭘 지정할 때 보면은 거기 여러 사람이 다 전공이 같지 않고 한두 사람이 한 열 몇 명 중에서 찬성을 하면은 그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모순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을 전문 분야별로 공예문 공예, 회화문 회화 그 분과가 소위원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걸 심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바꾸고 그 위에
뭐 한 10명 미만으로 문화재위원을 둬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그렇게 바꿔야 심층으로 그 조사가 되고 심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문화재위원회 사무국 같은 거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제대로 문화재를 다루는데 좀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본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그 문화재의 그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제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리하게 활용을 하다가 손상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하려면 나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 재연학교, 문화재를 재연하는 그런 특수학교 이런 걸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우리나라 문화재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유산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기엔 금년도 아마 전체 예산의 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전체 예산에. 지금 우리가 거의 500조 아닙니까? 적어도 선진국을 보면은, 세계 선진국을 보면은 문화재에 들이는 그 예산이 3%가 된다고 그래요. 3%. 그 정도까지는 올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2% 선까지, 또 1.5% 선까지. 전체 예산에 그 정도의 예산은 들여야 제대로 문화재를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나이에 계획이 있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그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루는 걸 바라보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60년간 한 일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후배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